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인데요. 얼마 전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고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도 받을 겸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가정이 편안하신 편인가요? 저는 자식 복은 있었지만 남편 복은 정말 없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날을 생각하면 서러움에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한 결정은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이지 인성이 덜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전 남편과 만났던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사업을 물려받아 꾸려가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막 교사가 된 새내기 선생님이었습니다. 시댁에선 초등학교 교사라는 저의 직업을 마음에 들어해 저희 엄마의 지인분을 통해 중매를 서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저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거든요.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곤 했는데요. 저녁을 한 끼 해도 미희씨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제 의견부터 먼저 묻곤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그닥 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인지 남편의 그런 섬세함과 다정함이 좋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장남만 유독 챙기는 분위기라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좋은 걸 다 독차지했고 저희 부모님도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만 준다고 의사를 밝혀놓으셨거든요. 그 때문인지 저는 성인이 돼서도 늘 외로운 섬처럼 어딘가를 표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누군가 저를 보살펴줄 사람을 마음속으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오빠들이라도 저를 챙겨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친정 오빠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식이었죠. 엄마, 왜 민철이 오빠한테만 책가방 사준 거예요? 나는요? 걔집애가 또 무슨 가방을 사달라고 해. 옆집 언니가 쓰던 거 물려쓰면 되지. 엄마, 나도 새 거 갖고 싶어요. 나는 옷도 맨날 그렇고 남이 쓰던 것만 쓰잖아요. 오빠는 새 것만 쓰고. 네 오빠들은 남자잖냐. 큰일 할 사람들이니 당연한 거지. 너는 동생이 돼서 그것도 이해 못해줘? 네 오빠들이 잘해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거고 그래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친정엄마는 가혹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장남, 차남 사랑에 지나치셨을까 의문일 만큼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제가 성인이 됐고 교대에 들어가자 친정에서는 저를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어수선을 떠셨죠. 동네 중매 서는 아줌마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저를 홍보하고 다니고 대학만 졸업하면 무조건 시집 갈 생각을 하라며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이때도 저는 친정엄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제가 꼭 시집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정을 꾸려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었고 외려 선생님이란 꿈을 이루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친정 부모님은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며 저를 오만 남자들과 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만난 남자 괜찮지 않니? 집안도 좋고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셨댄다. 그 정도면 너한테 과분하지. 미희야, 잘 생각해봐라. 응? 엄마,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모르겠다는 말만 하는 거야? 너 그러다 언제 시집 가려고? 노처녀로 늙고 싶은 게야? 여자는 결혼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요? 정말 지쳐요, 엄마. 저는 정말이지 이때 저희 엄마와 갈라서야 할까, 인연을 끊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했답니다. 그만큼이나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끝에 걸린 남자가 남편이었고요. 남편에게 반해 저는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을 진행했고 친정 부모님은 역시나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일단 돈이 많은 집안이었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데다 남편에게 딸린 여동생들, 저의 시누이들도 좋은 대학을 나온 나름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과분한 곳에 시집간다며 박수를 짝짝 치셨죠. 하지만 반면 저는 시집을 간 직후부터 고생살이가 시작되었고요. 저희 때 시집살이를 그닥 겪지 않고 결혼생활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온화하게만 보였던 시부모님이 일단 시집을 가고 제가 큰며느리가 되니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을 하자 이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남편 내조에 전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교사 일을 사랑했고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 복귀를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이랍시고 저를 설득하시는데 굉장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일을 할 의사가 보이자 그깟 교사 일이 뭐라고 밖에 나가야 하냐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키우면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이 사람 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남편 내조도 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는 대학도 나온 애가 왜 이렇게 덜떨어진 소리라니? 네가 어떻게 일하면서 남편 내조를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깟 가르치는 일이 뭐라고? 넌 그냥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만 하면 되지. 나대지 말고 집에 있으라면 있어. 당신 적당히 하지 그래? 며느리 의견도 중요하지. 왜 이렇게 안대복달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그만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편이 갈렸는데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정하고 싶으면 천천히 생각해보자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며 임신한 후부터 여자는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말에 환멸이 느껴질 만큼 징글징글하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데 여기서 남편의 반응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어떤 입장도 내비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가 원한다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니, 당신은 그럼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던 거야? 그건 그냥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한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말이 뭐 틀린 게 있어. 그냥 어머니 말에 따라줘. 그래야 갈등도 안 생기고 분란도 없어. 뭐야? 아니, 당신 그런 법이 어딨어. 당신 나한테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일 하라고 일 열심히 하는 모습 좋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 어머님 말 듣고 바로 의견을 바꾼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네.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나야 어머니랑 당신 싸우는 게 싫어서 그렇지. 알았어.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 당신 애 낳고 일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게 해줄 테니까. 어머니도 설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됐지? 이날 제가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대판 싸우려는 기세를 보이자 남편은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알았다면서 자기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찜찜하긴 했지만 그 당시 저도 입덧이 심해 몸도 지쳤겠다. 더 싸우고 싶지 않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죠.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 몸이 조금 약해서 병원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아이만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전전긍긍 불안했죠. 혹시나 아이가 큰 병에 걸릴까,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건가 싶어 제 탓을 하기도 했고요. 엄마가 된 순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확히 이 부분을 건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아니, 애가 왜 선천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니? 혹시 너 때문 아니냐? 너 임신 기간 동안 태교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아유, 내가 못 산다 정말. 우리 손주 내가 어떻게든 한번 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100일 동안 애도 못 보고 뭐 하는 짓이냐? 저기 어머님, 저도 아기 아프니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저한테 잘못했다고 몰아가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산모 탓 아니고 제 탓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됐어. 듣기 싫다. 속도 사가는데 내가 너한테 설교까지 들어야겠냐? 나 바빠서 갈 테니까 나중에 보자. 소리를 빽 지르고 떠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속상하고 섭섭했습니다. 출산했다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런 말만 하고 나가시는 시어머니라니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이고 미운 시어머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저에게 와서 괜찮냐고 더듬더듬 물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도 밉더군요. 시어머니가 절 앞에 두고 훈계할 땐 늘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떠날 때가 되었어야 괜찮냐고 물어봐주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딱 돌리자 그제야 나름대로 애교를 부리며 미안하다 어쩐다 하는데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방문을 하셨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정엄마와 결혼 전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오빠들 우선이었고 저는 뒷전이었으니까요. 전 엄마에게 그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출산 후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너무너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산후조리도 직접 다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기가 아픈 건 제 탓이 아니니 절대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도 들었겠다 잔뜩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친정 엄마는 조용히 그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기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하고 나도 엄마니까 이해할 수 있어. 우리 딸 마음껏 울어도 돼. 울어도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울어. 울어야 풀려. 그러면서 엄마는 제게 시어머니 흉도 살짝 보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짐작하셨나 봐요. 저에게 보아하니 사부인도 만만한 성격 아니던데 엄마는 네가 걱정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엄마는 상견례 날이라든지 명절날 제가 시댁에만 갔다 오면 파김치가 되어 오는 걸 보고 짐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괜찮아.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해. 아니야. 엄마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히 엄마의 마음까지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지만 엄마는 저리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자신도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시댁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다며 지금껏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말하더라고요. 내게 말 안 했지만 사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네 아버지가 효자잖니. 나한테 효부 며느리 노릇하라고 강요하는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심해서 머리털이 수천 개가 빠질 것 같더라. 시어머니 앞에만 가도 벌벌 몸이 떨리고 엄마 시대랑은 다르겠지만 너도 아마 고생할 거야. 그럴 때 엄마한테 와. 알았지? 제가 힘들 때 오빠들도 아버지도 저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건만 친정 엄마가 나서서 이때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챙겨주신 것이 저에겐 참 남다른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집에 데려와 보육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그 누구도 제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엄마만이 1시간 거리를 달려오셔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엄마는 아기를 무척 이뻐하셨는데요. 아기를 보면 저 어릴 때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순하고 잘 울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엄마는 그런 아이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며 너도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을 넌지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늘 오빠들 뒤에 세워서 저를 자식으로 생각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분이 제 어린 시절을 빼곡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육아를 하다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요. 웬만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몸살이 심했습니다. 오한이 오고 계속 기침이 나서 아기도 옆에 둘 수 없어 친정에 맡겨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프던 말던 신경도 안 썼고요. 제가 아침을 못 차리겠다고 하니까 짜증만 내더군요. 당신은 하여간 왜 아파서? 아이 가지가지 하네. 지금 일도 바쁜데. 그냥 나가서 먹을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니까. 밖에 왜 애랑 싸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려. 짜증나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픈 것도 있고 남편에게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당신이 조그만 육아를 도와줬어도 내가 아플 일도 힘들 일도 없었잖아. 당신이 집안일 하나라도 도와준 적 있어? 집안일이든 육아든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만 힘들고 아픈 거잖아. 거기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고. 당신 어머니 오늘도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한테 감기 옮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 이쯤 되면 전 남편이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엔 틀린 구석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왜 자신이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돌봐야 하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든가. 돈 안 버는 사람이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건 당연하지. 왜 너 혼자만 징징대냐? 다른 여자들은 아무 말 없이 다 잘한다는데. 하여튼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없어.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 뭐야? 그 순간 열이 솟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 부탁으로 대신 시댁장을 봐주고 그 집에 먹을거리를 갖다주고 오느라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멋대로 짓거리는 겁니다. 결국 제 입에서 이혼하자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고 남편도 남편대로 그러자며 씩씩대더니 나갔어요. 저는 이어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자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아기를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제 곁으로 오신 겁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잔뜩 혼을 내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죽이며 모며 끓여오신 것들을 입에 넣어주시고 약까지 챙겨 먹여주시더군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괜스레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지금까지 날 매일 그냥 오빠들 뒤에 세워서 별로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줄 알았어.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나한텐 네가 최고의 자식이었어. 네 아버지 눈치 보느라 네 오빠들을 먼저 챙겼던 것뿐이지. 물론 네 오빠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걔들도 내 자식이지만 너는 엄마의 분신 같은 존재였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었어. 사실 엄마도 네가 엄마한테 자꾸 시집가란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날 싫어하고 원망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도 우리 딸 오해는 하지 말아라. 알았지? 엄마가 가장 널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때 정말 원없이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로부터 들은 예기치 못한 사과며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말의 힘이라던데 저한테 그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 어찌되었건 저는 빠르게 감기가 나았고 우울증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저희 친정에 불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회사 앞까지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함께 집까지 가선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진 모르겠지만 당시 그 집에 있던 친정 오빠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의 기세가 대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성질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한평생 엄마 봐왔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버럭 화내니까 옆에 있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까지 무섭더라니까. 정말? 엄마가 정말 그랬어? 큰오빠는 엄마가 남편을 크게 혼냈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해 주었는데 새삼 친정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는 또 크게 적을 짓는 상황이 생겨버렸죠. 남편이 자신이 혼난 걸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일러바치면서요. 그것도 시댁 식구 모두 모이는 명절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절 마지막 날 저희 친정에 가고 그전까진 시댁에서 몇 밤을 자야 했었는데요.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부지런하게 음식을 만들었기에 더 힘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니 얼른 친정에 갔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 가려는 마지막 날 갑자기 남편이 눈치 없이 저희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장모님 무서워서 갈 수가 있나? 나 가기 싫은데 당신 집 안 가면 안 돼?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장모님이 무섭다니. 어머니, 저 아주 크게 혼났어요.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따지고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났어. 뭐? 여기에 노한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물으셨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시자 그야말로 완전히 열이 받아 저를 구박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저만 노린 질타가 아니고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 몸이 떨리는 경험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엔 거침이 없었어요. 애초에 저와 저희 엄마를 얕잡아보고 있었으니까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혼난 건 맞지만 조용히 해라. 너는 네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니? 아니, 부부싸움에 장모가 끼어드는 법이 어딨어? 아무리 네 엄마가 못 배웠다 하지만 그 정도 예의는 있을 줄 알았더니 기막힌 여자네 이거. 말씀이 심하세요. 사돈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내가 그런 존칭 써주고 싶은 기분이겠니?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사돈 준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그 머리로 훈계를 해? 웃겨 죽겠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뭐냐. 얘, 너 친정 가지 말아라. 아니, 갈 거면 너 혼자 가. 내 아들은 여기 냅두고. 내가 얘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나는 우리 애 손찌검 한번 안 하고 키웠어. 알아? 시어머니는 서울의 유명 대학교를 나와 박사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눈에 고졸인 저희 엄마의 학력이 꽤나 거슬리셨나 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눈이 돌아 약간 이성의 끈이 풀렸고요. 이건 곧이어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끼어들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고졸이라는 게 그게 뭐가 쪽팔리세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여보, 어머니가 지금 좀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당신도 어머니 말에 대꾸하지 말고 있어봐.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어머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당신 못 들었어? 그래, 너 원래 이렇게 대바라진 애였냐? 시부모 말에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네 시어머니가 말하면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왜 대들긴 대들어? 그리고 사돈 머리가 모자란 건 맞는 말이지. 네 눈에야 니네 부모님이 애틋하고 존경스럽겠지만 엄연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니네 집하고는 달라. 달라도 한참 다르죠.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못 배운 집안에서 나고 자라 그런가? 교사했던 애라도 덜 떨어진 건 똑같아. 거기다 어른 모시는 예의도 없고 넌 대체 무슨 호기로 네가 애들을 가르치고 일을 계속한다 그랬던 거냐? 그 똥만 가득 찬 머리로 뭘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자랄 아이들까지 걱정된다며 그야말로 상처되는 말을 마구 하셨습니다. 저도 도저히 듣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그만 뛰쳐나오듯 애만 데리고 나와버렸고요. 막상 나왔지만 친정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자니 제 머리만 또 아파질 게 분명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곤 혼자 이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도 너무 싫었고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혼이 마음처럼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어릴 적 주변에 엄마나 아빠 한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못 들은 척하자 구태여 침대 앞까지 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장모님 얘기는 꺼내는 게 아닌데 실수한 것 같다고요. 됐어.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실수했어. 인정할게. 다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화 풀어라. 우리 어머니랑은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어머니 연락 안 받을게. 그렇게 하자 우리. 남편은 제가 쳐다보든 말든 계속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 저를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두고 혹여나 시댁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저희 엄마 흠을 잡으면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요. 명절이든 생신이든 안 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망설이더니 알겠다며 재빠르게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다 쓰고 난 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 한 번만 믿을게. 딱 한 번만. 마지막이야 이게. 응, 알았어. 나만 믿으라니까. 나 권태식이야. 나 믿어. 이제부터 가족은 너랑 우리 아들이 우선이야. 남편이 각서를 쓰고 난 후엔 저도 조금 안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그 후 집에도 잘 들어오고 아이도 돌봐주고 주말엔 꼬박꼬박 집안일도 도와줬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반갑기도 했고요.
육아를 하다 보면 남편의 도움이 정말 간절한데 그제야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일을 도와주니 다행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가끔 감시 차원에서 전화를 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니 엄마도 마음을 놓으셨죠. 아무쪼록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진 가정의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시댁에선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틈을 잡아 구박하려 드셨지만 저와 남편이 지방으로 이사가면선 만나는 횟수가 적어져 그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던 시누이 덕분에 시댁을 대하는 게 훨씬 편해졌는데요. 시누이는 원래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명절날에도 잘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시기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고 저와도 유대관계가 돈독해졌죠. 시어머니가 저를 잡들이 하려고 하면 시누이가 나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치더라고요. 엄마, 세연이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시어머니들 옛날 같으면 안 돼. 엄마 며느리 도망가게 하려고 작정했어? 거참 성질 좀 죽이라니까. 세연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아니, 난 그게 아니고.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혼낼 땐 시어머니마저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카리스마랄까요? 시누이에겐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요. 또 워낙 옛날부터 집안에서 시누이 말이라면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집과는 이 점이 달랐죠. 시누이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자기는 이런 시집살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행여나 자기 엄마가 행패를 부리면 꼭 이르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은근하게 달래가기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아가씨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더 성숙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부분이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막아주니 저도 명절 때 전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리고 어떤 날엔 시누이와 따로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는데요. 이때 시누이가 참 자매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시누이와 돈독해질수록 명절날 스트레스와 피로가 사라지고 시누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외려 설레는 마음도 생기더군요. 물론 시어머니는 이를 무척 싫어하셨지만요. 네가 불려우다 불려우야. 아주 내 딸까지 홀려서 네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좋니? 내 딸이 순진해서 그러지. 아유. 어머님, 제가 무슨 여우예요. 전 그냥 아가씨랑 친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아가씨랑 친하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뭐라고? 아가씨랑 저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얄밉더라도 말씀 삼가해 주세요.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와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시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거든요. 이걸 시어머니도 알아서인지 더 이상 저에게 나쁜 말은 못하시더라고요. 허나 좋은 날은 금방 가버렸습니다. 원래 나쁜 일은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생각지 못한 틈으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저희 남편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알고 보니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던 남편 사업이 경쟁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타격을 크게 입은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기 바빴고요. 그러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자 남편은 시댁에게도 돈을 빌렸고 저희 집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저를 불러다 남편 기죽이지 말라며 한창 설교를 하셨죠. 제가 혹여나 그럴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은 후 저는 저대로 생계 전선에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일이 있었으니 우리 엄마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적 큰오빠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큰오빠가 심각한 목소리로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회의며 뭐며 한 적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갔더니 엄마와 아버지 모두 하나같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은 소식은 저희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젊진 않았고 언젠가 치매에 걸릴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은 생각해두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야? 아니 엄마 진짜 엄마가 치매야? 그래. 우리가 검사받고 확인하고 왔어. 네 엄마가 글쎄
자꾸 집에 오는 길을 못 찾고 비밀번호도 물은 걸 계속 묻고 그러길래 영 이상해서. 그래서 검사받고 오라고 했지. 너도 알지만 네 엄마 기억력하는 기똥차게 좋지 않냐. 그런 사람이 자꾸 물어보니 이상했지. 아니길 바랬는데 치매라고 한다더라. 여기서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씨름에 잠길 틈도 없이 오빠 2명이 번갈아가며 그러더군요. 나는 엄마 못 모셔.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일 다니느라 힘들어해. 나도 형이랑 마찬가지야. 사실 신세는 내가 더 했지. 가게에 돈 안 벌려 죽겠는데 어떻게 엄마를 모셔? 아버지가 조금만 맡아주세요. 그리고 엄마 심해지면 그 다음엔 저희가 돌보든지 할게요. 오빠 2명이 곧바로 발을 빼는 모습에 전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어떤 마음으로 오빠 2명을 길렀는지 그 모습을 낱낱이 봐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오빠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셨고 오빠들이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 오빠들이 못 모신다고 하자 친정엄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여기에 오빠들도 질세라 싸워댔습니다. 오빠들, 아니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왜 발부터 빼려 하는데. 오빠들이 안 모시면 나라도 모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도 지금 힘드시잖아요. 허리 때문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우리가 언제 발을 빼? 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너만 착한 효녀노릇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 어쩌냐? 그러니까 형 말처럼 너만 착한 자식인 척 하지 마라. 우리라고 뭐 엄마를 안 모시고 싶겠냐? 아니다. 싸우지들 말어. 난 괜찮아. 나 지금 심하지 않고 약 먹으면 몇 년은 끄떡없다고 해. 자식들한테 밑배 끼칠 생각 없고 힘들면 알아서 시설 들어갈 테니 니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엄마 정말 괜찮아.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한껏 위축되어 오빠들과 저를 말리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빠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시었고 그렇게 기른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이 커서 치매 걸린 부모에게 한다는 말이라곤 못 모신다는 말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친정엄마의 눈을 차마 마주칠 수 없어 그날 바로 집으로 와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반대를 외쳤어요. 자기는 지금 사업도 바쁘다, 뭐도 해야 한다, 불편하다 등등 핑계에 가까운 말만 주렁주렁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댁에 했던 것에 반의 반이라도 남편이 했었다면 서운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절날 빼꼼, 생신날 빼꼼, 저희 친정에 와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PC방이나 갔던 사람이 저러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1년만이라도 그 정도도 안 돼? 엄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 그래. 엄마는 나 산후조리며 애 키우는 거며 내가 힘들 때 번번이 도와줬는데 오빠들도 못 모신다고 아버지는 허리 많이 아프셔. 아니 장인어른 허리가 뭐 얼마나 아프다 그래. 저번에 보니까 잘 움직이시더만. 그리고 요즘 치매 약 좋아서 몇 년이고 잘 살아. 괜히 엄살 부리지 말고 당신 오빠들한테 좀 모시라고 해. 그게 되면 내가 당신이랑 이걸 상의하겠어? 오빠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상황도 지금 심각하셔. 지금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소리를 빽 질렀고 남편은 끝끝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마저 겉으로는 안타깝다, 걱정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런 경고를 하시더군요. 나도 뭐 같이 늙는 입장에서 사부인 소식 들으니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을 거기 끼워 넣을 생각은 하지 마라. 아무래도 지금 사업 때문에 바쁘고 힘든 애야. 요즘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걸 보니 아휴 내가 마음이 다 쓰리더라. 걔는 지금 자기 앞가림 하는 것도 힘든 애야. 아무튼 네 엄마 챙겨드리는 것도 중하지만 남편도 잘 챙겨줘야 한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이사해 친정 근처로 가고 거기서 엄마를 보살펴 드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남편 눈치가 보였는지 시설에 들어가시겠다고 했지만요. 남편은 이사 가는 것도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툴툴거렸죠.
저는 열이 받아 남편에게 지금까지 제가 시댁에서 한 일들을 줄줄 읊을까 하다가 말았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죠. 엄마에게 재산이 많다고요. 이 말에 남편은 바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 장모님한테 재산이 많아? 아니, 당신 왜 그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걸 왜 당신 혼자 알고 있었냔 말이지. 엄마가 아는 친구분 따라서 투자했는데 그게 잘 됐나 봐. 그래서 재산을 꽤 많이 불려놓으셨대. 그거 나한테 어느 정도 주신다고 했고. 남편은 그럼 무조건 잘 모시자면서 이사 후 저희 친정집을 뺀질나게 들락거렸습니다. 정말 속물 중에 속물이었죠. 엄마에게 재산이 많단 말을 들으니 뭐라도 자기에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남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저런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빠 평소에 할머니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지 않았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설마 할머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미 저희 아들은 제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돈에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태도가 바뀌어 처가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다른 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눈치챈 거죠. 아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뭐 별로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아버지니 저희 아들은 남편을 은근히 속으로 원망하고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혼자 시집살이며 자신을 힘들게 키웠다는 걸 알고 나서부턴 남편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프게 되고 나서 할머니를 잘 따르고 좋아했던 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엄마를 돌보곤 했는데요. 친정엄마는 간혹 정신이 들었을 때 보물 같은 손주라며 고마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엄마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약이 좋다고들 해서 엄마 역시 최대한 느리게 병세가 퍼져나가길 바랬는데 운명이 왜 이리 야속한지 엄마는 2년이 지나가고 나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름도 잊고 아버지도 못 알아보시고 나중에는 제 얼굴도 못 알아보며 누구냐 묻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 치매라 할지라도 괜찮을 거라고 굳게 믿었나 봐요. 제가 그리 믿고 싶었나 봐요. 미련한 욕심이었죠. 결국 운명이 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파도에 휩쓸리듯 그렇게 중증이 되어 이제는 대소변도 가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란 작자는 엄마가 절이 되자 저한테 자꾸 사진을 보내더군요. 자세히 봤더니 요양시설 정보며 관련된 사진이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심각해. 이대로 뒀다간 당신도 너무 힘들어지고. 장모님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치료 받게 하자. 당신도 솔직히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잖아. 아니야, 조금만. 힘들면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하냐? 아, 짜증나. 장모님 오늘도 이불에 오줌 쌌다고. 그 이불 우리 아들이 빨아야 됐다고. 우리 아들 그 냄새나는 집에 언제까지 들락날락거려야 되는데 당신은 아들 생각도 안 하냐? 남편의 말에 순간 가슴이 덜컹하더군요. 저희 아들이 저를 도와 할머니를 챙긴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제 정말 엄마를 보내드려야 하는 때가 온 걸까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집에 계신 아버지마저 힘들어한다며 치매 걸린 노인이 집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느니 그런 말을 늘어놓았죠. 정말 이건 내 이기적인 마음인 걸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엄마를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걸까? 참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따로 가 상의를 했는데 아버지는 동의를 하시더군요. 손주까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으시다며 전문적인 시설에 보내자고요. 친정 오빠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날부터 저는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엄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죠. 울지 말자고도 다짐했어요. 어른스럽게 엄마를 보내주자고 혼자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근데 모녀 관계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엄마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엔 살이 많이 빠진 엄마의 단추 옷 하나하나를 채워주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고 말했습니다. 꺽꺽대며 우는 저를 엄만 그저 말없이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요. 울지 마라, 아가. 그날 저희 엄마가 저에게 아가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가라고 부른 건 아주 어린 시절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기도 전이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아마 그 시절의 저를 기억하고 계신지 아가라고 부르며 저를 꼭 품에 넣어주시더군요. 저는 그걸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느낌이 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눈을 빛내며 제게 와서는 잘 보내드렸냐고 묻더군요. 잘 보내드렸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네. 장모님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 뭐라고? 장모님 돌아가셔야 우리가 뭐라도 받지.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엄마 재산 많다고. 장모님이 일단 돌아가셔야 장인어른이 뭐라도 좀 처분해 주실 거 아니야. 저번에 장인어른이 그러긴 했거든. 내가 사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정 힘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런... 당신이 사람이야? 그 다음 저는 여기에 차마 쓸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제가 남편 뺨에 손을 대본 적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리 되더라고요. 뺨을 때리고 나선 속에 있는 말이 줄줄 흘러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인간 말종이란 말이 남편이 했던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 같네요. 어떻게 우리 엄마 재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 혼낼 땐 혼내긴 했어도 간장게장이며 당신 좋아하는 반찬 때마다 싸주고 당신 챙겨줬는데 당신은 이렇게 돈 얘기밖에 안 해? 정말 돈이 전부야? 아니 참, 야, 너도 그거 바라고 돌본 거 아니야. 너도 솔직히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네 엄마가 어린 시절 너 차별했다고 억울했잖아. 왜 나만 나쁜 놈 취급하는데? 지도 똑같은 주제.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말고 얼른 장인 어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자. 나 솔직히 장모님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 그것도 이제 지겨워. 애탄다고. 뭐? 똥냄새 더럽게 나는 치매 노인 그거 보고 사는 것도 역겨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나도 인내심 바닥났다고. 여기서 경악을 했죠. 이걸 아들이 듣고 있는 줄은 몰랐고요. 갑자기 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남편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 현관으로 끌고 가더군요. 나가라고 울부짖으면서요. 저도 아들을 따라 엉엉 울었습니다.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내쫓기고 난 후에도 오랫도록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울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살았는지 말이죠. 저런 인간과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는 게 혐오스러웠어요. 당시 신우와 아들이 저를 미치지 않게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일단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했고 아들의 조언대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신우가 도와준 겁니다. 신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오빠라도 용서할 수 없다며 제 편을 들어준 것이에요. 혈육인이 저를 도운 것에 대해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우는 원래부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는 꽤 많은 위자료를 받고 남편을 드디어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게 되니 소원 성취한 듯 정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이 선언을 함으로써 저는 남편에게 거창할 거 없는 복수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연한 얼굴로 남편과 평생 보고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신우이를 제외한 시댁 식구 전부와도요. 엄마, 나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할머니 두고 그런 말 한 아빠 솔직히 난 이해 못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 많이 생각해보고 한 결정인 거야?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 말릴까 고민도 했지만 이미 성인인 아들의 생각을 제가 고칠 수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들과 연이 끊기자 모두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아들이 저런 망나니가 되었다며 힐난했어요. 전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웃기죠. 자신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남부터 원망하는 태세를 보니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대로 말로도 뱉어줬어요. 이보세요. 당신 할 일이나 잘해. 당신이 애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애가 아버지를 척척겠어? 당신이 아버지 노릇 못하니 이렇게 된 거 아냐.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도 안 보이나 봐.
우리 엄마한테 그딴 말 한 쓰레기는 다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전 남편은 씩씩대다 다시 아들의 손에 끌려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 또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집 앞까지 찾아오시긴 했는데요. 역시 제가 당차게 대응하며 해결이 됐어요. 그에 이어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네요. 전 남편의 회사가 완전히 망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고요. 신우를 통해 들었는데 사람도 함께 망가져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하니 마냥 기분 좋아할 소식은 아니지만 솔직히 나쁘진 않네요. 저에게 했던지 저희 엄마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후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전과는 달리 상당히 위축된 동작으로 문을 두드리더니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전 통쾌하게 내질렀고요. 내가 미쳤니? 당신 받아줄게? 이제 기웃거릴 데 없어서 여길 와? 또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나가. 그러자 전 남편은 고개를 힘없이 떨구며 제 발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입은 옷이나 신발을 보니 정말이지 심각해 보이긴 했네요. 사실은 이 글을 적고 있다가도 아직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떠올리면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입니다. 친정엄마의 내리사랑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새해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이래 요즘 유독 자꾸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편하게 살려면 적어도 그 윗대부터 어떤 구조인지 알아봐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시어머니만 봐도 판단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때는 망할 놈의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곤 사서 고생을 했던 걸까요? 아무튼 전 제 결혼을 얘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친 엄마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는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곱상한 아줌마처럼 보여요. 예전부터 제 친구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혜진아, 니네 엄마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니네 엄마 이쁘다고 하시더라.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뭔가 막내 이모 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엄마 칭찬해주는데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외모상으로는 곱디고 온 얼굴을 하고 있었고 엄마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면 역시나 좋아하시긴 했어요. 아이고, 누가 그런 말을 해? 저번에 놀러왔던 미정이? 안 되겠다. 이번에 또 데려와. 엄마가 김치 부침개랑 삼겹살 또 구워준다고 놀러오라고 해. 말도 참 이쁘게 하네, 그 녀석들. 엄마는 그렇게 제 친구들을 귀여워했고 흐뭇해 하셨답니다. 엄마의 외모는 제가 봐도 이쁘장한 중견 탤런트 아주머니들 같은 느낌이 있긴 했어요. 속은 아주 곰다 못해 터졌고 썩다 못해 더 썩을 것도 없을 것 같은 상태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엄마의 속을 썩인 것 중 제가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자신해요. 외려 엄마가 짊어진 짐을 같이 지며 살다 보니 저 역시 속이 비슷하게 비틀어졌을 뿐이에요. 엄마의 인생이란 어쩜 이렇게 딸인 저에게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엄마는 어릴 적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고 외할머니는 막내 삼촌을 낳고 그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아들이었다며 어른들은 위로하는 분위기였다는데 엄마는 그게 무척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야, 혜진아, 내가 네 외삼촌을 얼마나 이뻐했니? 나도 네 외삼촌 이쁘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걔가 태어나면서 나나 언니 오빠들은 두 번 다시 엄마를 못 보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 볼 때마다 귀여우면서도 늘 슬픈 생각이 오가는 거야. 나도 수철이 그 녀석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알지. 그래서 잘 보살펴주고 싶으면서도 그냥 슬픈 마음은 여전했어. 왜냐면 내가 수철이 바로 위에 태어났으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얼마나 어렸겠어. 그러고 보면 엄마가 7살일 때 막내 삼촌이 태어났고 그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외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다들 통곡하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 중학생이었던 오빠 언니들이며 그렇게 며칠들을 울었다니까. 그런데 고모들이 아들을 낳고 죽었으니 호상이라나 뭐라나. 아니, 지들도 여자면서 어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몰라. 나도 이 얘긴 좀 커서 들은 거야. 그전엔 멋모르고 고모들 엄청 좋다고 따라다녔었어.
엄마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꽤 피곤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로는 삼촌이랑 이모들한테 치이고 밑으로는 엄마가 돌봐야 할 남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 엄마는 제법 공부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네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오빠가 있었어. 나나 언니나 그 집에 그렇게 쫓아가서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아주 어리광을 부렸어.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재밌는 거야. 근데 그래봤자 뭐 하냐고. 아버지나 고모들, 할머니는 나를 공부시킬 생각이 없는데 말이야. 엄마는 그게 아주 많이 서러웠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살면서도 늘 외삼촌 뒤치다거리를 했고 어찌어찌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나 봐요. 그러다가 결혼도 했는데 그때부터 엄마 인생은 더 꼬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었고 집에 잘 안 들어왔었어요. 엄마가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집은 늘 가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당시에 아빠랑 엄청 크게 싸웠는데 아빠가 며칠이나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엄청 울먹이면서 저를 붙들고 호소했던 말들이 생각나요. 혜진아, 니네 아빠 어디 가서 잘못되었으면 어떡하냐? 엄마 너무 무섭다. 아빠가 언제까지 안 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떡하냐? 오죽하면 어린 저를 붙들고 이런 말까지 했나 싶어요. 당시 저도 어렸지만 큰 왕방울만한 눈에 눈물이 어려서 목소리가 떨리는 엄마를 보니 저 역시 울음이 터졌던 것 같아요. 전 이때 기억이 잘 안 나긴 했는데 어쨌건 이후에 아빠는 집에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때 별 해프닝 없이 그냥 아빠가 반항을 하듯 밖에 나가버렸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이후로 진저리가 나서는 아빠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꺾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결혼할 때는 좀 남자처럼 보였었지. 이건 결혼하고 나서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남자 주제에 툭하면 지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색시욕을 해대는 거야. 내가 니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성나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넌 모르지? 하여간 그 집 구석이란 정말. 엄마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저희는 할머니네랑 그렇게 접점이 없어요. 외려 외가 식구들이 우리 집에 가끔 왔었기 때문에 외삼촌이나 이모 생각은 나는데 친할머니라든지 고모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알기론 순전히 엄마 표현을 빌리자면 아빠가 그 집에서 그리 인기가 많지 않은 아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고모들이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거의 한결같았어요. 야, 당연하지. 고모들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있냐? 우리 엄마한테는 신우이잖아. 엄마하고 싸울 때 얼마나 살벌하게 싸우는데. 나도 커서 보니까 고모들 진짜 싫고 너무 여우 같아. 니네 엄마는 그래도 시댁 자주 안 가셨나 보네. 그럼 그렇게 힘들 거 없지 않아? 이 말대로 이어지기만 하면 참 순탄하긴 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가족이 원수라고 우리 엄마는 외가 쪽 식구들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특히 막내 외삼촌이 보통 사고를 치고 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절 업고 다니기도 하고 용돈도 주시고 좋은 기억들이 있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딘가 하나는 늘 부족해 보이는 삼촌이었어요. 저 역시 점점 머리가 크다 보니 어른인 외삼촌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삼촌을 안쓰럽게 생각했고요. 근데 삼촌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이모는 제가 봐도 너무 화날 정도로 엄마한테 의지하시더라고요. 엄마, 이모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혼하고 와서 혼자 잘 살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자꾸 우리 집 와서 쌀이고 반찬이고 가져가시는 거냐고. 우리도 돈 별로 없잖아. 엄마랑 아빠도 사이 안 좋은 편인데 왜 맨날 저렇게 오시는 거야? 나 너무 불편해. 엄마는 이런 제 반응을 보고 처음엔 좀 서운하셨는지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혜진아, 네가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는 똑같은 피부치고 소중한 사람들이야. 네가 좀 불편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대놓고 싫어하면 어떡하니? 아까 이모 왔을 때도 그렇게 문을 탕탕거리고 닫고 얼굴을 찡그리고 말이야. 이모가 너 보기 불편해서 이제 자기가 안 온다더라. 엄마 정말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좀 머쓱했지만 며칠 안 가서 이모와 큰 소리로 전화로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더라고요. 언니, 네가 진짜 인간이야? 내가 뭐가 그렇게 넉넉한 줄 알고 혜진 아빠랑 혜진이랑 셋이 살고 있는데 그런 돈을 달라고 해.
이혼해서 굶어 죽겠으면 형부한테 다시 연락이라도 해보던가. 언니 발로 싫다고 도망 나와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때 엄마와 이모의 분쟁을 보며 엄마 스스로 싫어져야 저렇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음식들을 해가지고 이모네 버스 타고 다녀오는 엄마를 보면 머리가 아파왔어요. 엄마나 이모나 외가 식구들을 포기하길 바라느니 그런 엄마를 제가 포기하는 게 낫겠더군요. 근데 이때는 한창 고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었고 저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헌데 정말 생각도 안 했던 문제를 직시하게 된 거예요. 이때만큼 저는 평소 안 친했던 아빠의 의견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빠도 나랑 같은 뜻이지. 나 내 방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애를 또 데리고 와서 사냐고. 아빠가 엄마 좀 말려봐, 어? 아빠는 이때 좀 당황스러워하더니 그냥 머리만 막 쥐어뜯으면서 또 나가버리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제가 야속하다는 듯 말을 했지만 그 옆에 손잡고 우두커니 서 있는 애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외삼촌한테 이런 큰애가 있었다는 걸 왜 몰랐어? 그리고 그걸 왜 우리가 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 한창 공부할 때인 거 알잖아. 어떻게 같이 사냐고. 제 말 그대로 엄마는 어디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놓고는 대뜸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혜진아, 몇 달만 좀 같이 지내자. 얘 말이야, 외삼촌 딸이래. 어휴, 내가 진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그래, 이름이 뭐였지? 맞아. 지영이란다. 이제 막 9살이 되었대. 일단은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보자, 어? 이런 말을 갑자기 들은 한창 예민한 10대 여고생들은 보통 다 저처럼 반응을 하지 않겠나요? 갑자기 제 공간을 내어줘야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얼굴은 시커매서는 잔뜩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여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마치 외삼촌을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엄마 마냥 제가 나이 차이 한창 나는 그 꼬맹이를 돌봐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얘도 참 짠했고 외삼촌은 어디로 잠적해버린 건지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대충 듣기론 삼촌이 어디서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나타나서 애를 낳았다며 갑자기 데리고 왔었나 봐요. 와, 엄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럼 그 엄마라는 여자가 삼촌한테 애를 맡기고 가버린 거야? 그럼 삼촌은 어디 돈 벌러 통통배라도 타러 간 거면 그나마 납득이 된다. 아니, 이렇게 맡기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사라지는 게 어딨어. 이때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건 뭔가 어느새 제 말투 안에도 엄마의 푸념하는 듯한 목소리가 그대로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되었는데도 환경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나 봐요. 전 이런 걸 인식 못하고 있었는데 제 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내미가 며칠 뒤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고모랑 혜진이 언니는 말투가 똑같아. 목소리도 비슷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헷갈려. 그때 비로소 이 꼬맹이랑 저도 조금은 말을 트고 경계를 없앴던 것 같아요. 같은 방을 쓰고 침대를 내어주고 옷 갈아입을 때 나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이긴 했지만 저한텐 원체 형제자매가 없었으니까요. 둘이 나이 차이가 9살이 나다 보니 키 차이도 확실히 났었고요. 우리 동네 학교로 전학시켜서 보냈는데 얘가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언니 하면서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렇게 이 녀석이랑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제가 대학 입학을 하고 중반쯤 되었으려나 얘와의 시간은 정말 순간적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당시 저도 알바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긴 했지만 외삼촌이 아닌 저에게 있어 얼굴도 모르는 외숙모랄까? 지영이의 엄마가 나타나서는 얘를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엄마, 아니 연락처 같은 것도 없어? 엄마는 걔네 엄마라고 덜컥 보내면 어떡해. 아직 애기인데. 아유, 삼촌한테 전화 왔었어. 지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 말이야. 그간 신세 졌다고 돈 봉투도 얼마 놓고 가더라. 나도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데려갔어. 나도 약간은 허전하고 기분이 이상해. 지영이는 진짜 수철이 어릴 때랑 똑 닮았는데 말이야. 이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이후로 지금 제가 30대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튼 우리 엄마의 이런저런 면을 설명하다 보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정들까지 다 말하게 되었네요. 엄마는 이만큼 잔정이 많은 사람이고 저도 그에 못지않게 정에 이끌리는 부분을 좀 담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고를 때도 그런 부분이 섞여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좀 우유부단한 편이었으니 칼같이 딱 떨어지는 타입의 남편 성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어릴 때 꽤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란 것 같더라고요. 누나들 틈에서 말이에요. 그걸 보니 또 이놈의 평강공주 심보인지 뭔지 괜히 이 인간들한테 끌리는 거 있죠? 주변에서 누군가가 평강공주 증후군 같은 걸 갖고 있다면 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너 나처럼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때는 남편의 말에 엄청 끌렸답니다. 우리 누나들이 대체로 다 성격이 센 편이고 아들은 나 혼자인데 이상하게 참 지내기가 힘들어. 아 참 그렇다고 누나들이나 우리 엄마가 막 시집살이를 하고 그럴 타입들은 아니야. 이건 내가 그냥 편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실이 그래. 엄마는 정말이지 자식한테 아주 관심이 없거든. 나뿐 아니라 누나들에게도 말이야. 이 말을 들으니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세대치고 자식을 넷이나 낳은 분이 자식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였거든요. 나름 마음고생도 하고 좀 눌려서 지냈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시댁과만 멀리 살면 큰 탈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 신혼집 가까이에 어머니가 하시는 옷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찌어찌 계속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걸 계산을 못했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고 맨날 미적지근하게 싸워대는 엄마 아빠 사이에 있기 싫었거든요. 빨리 결혼해서 이 가정을 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떡하니 나타났던 거예요. 사실상 남편 말 맞다나 시누이가 셋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에게 시비 걸고 힘들게 하는 건 없었어요. 동생이 어떻게 살던 말던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명절 때나 가끔 마주치는 정도였고요. 하지만 정말 안 맞고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엄마는 한눈에 싫어하는 눈치였고요. 엄마가 그렇게 누군가를 싫어하는 기색을 티내는 법이 없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감이 있었던 걸까요? 혜진아, 다른 남자애들도 좀 만나보고 그래. 나 니네 시어머니감이 마음에 안 들어. 인상도 표독하고 말도 탁탁 쏘아붙이고 뭐 그렇게 사람을 위아래로 쏘아본대? 니네 아빠 보고도 천만남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나도 네 아빠 싫지만 남이 내 서방 욕하는 건 기분 나빠. 하긴 저도 좀 돌려서 욕하는 듯한 어머니의 말이 거슬리긴 했어요. 이때 아주 재빠르게 아버님과 제 남편이 어머니를 제재하긴 했었지만 우리 아빠를 무안하게 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혜진이 아버님은 얼굴색이 너무 빨갛게 되셨네요. 여기 술이나 뭐 하나 나온 게 없는데 무슨 저 찬문박 단풍잎 마냥 얼굴색이 안 좋으셔요. 건강 좀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아직 딸이 20대인데 본인도 한창일 나이시잖아요. 솔직히 이런 건 평소에 우리 가족들도 크게 의식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너무 뜨끔하고 민망한 거예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술을 곁들이는 아빠라 그런지 늘 근처에만 가도 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맨날 같이 살며 얼굴을 보다 보니까 얼굴색이 완전히 뻘겋고 토마토색이란 생각은 못 해본 거예요. 매일같이 그 얼굴을 그대로 보면서 사니까 그럴만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뜸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썩 좋은 말로 들은 것도 아니고 좀 비난하는 어투로 들려서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남편이 제지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엄마는 그 후로 완전히 소심해지셨더군요. 아유, 결혼식 때나 보고 말 테니 뭐 얼마나 더 보겠어. 네 아빠는 늙음하게 왜 저렇게 사람이 약해진 건지 그 말 듣고 와서 꽤 신경을 쓰는 모양이야. 너 결혼할 때 자기도 얼굴에 화장품 좀 두드려달라고 자기 얼굴이 그렇게 빨갛냐고 하더라. 뭐 한편으론 그제서 네 아빠도 자기 상황이 좀 파악이 된 거지. 뭐랄까 우리 엄마는 결국은 늘 끝이 긍정적인 상태로 끝나요. 얼렁뚱땅 인생에게 당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늘 마무리는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도 결국 결혼식 날 아빠를 꽃단장 해주었더라고요. 딸 결혼이라는 큰 행사 앞에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아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다 좋아. 오늘은 좋은 날이야, 혜진아. 네 아빠도 평생을 엄마가 말할 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딸내미 결혼하면서 사돈한테 그런 말도 듣고 말이야. 술 줄이겠다고 하더라고. 좋게 들어야지 뭐. 어찌 보면 덕분이랄까 우리 아빠는 이날 아주 명백하게 얼굴색과 목색이 다른 상태로 둥둥 떠다니는 모양을 하고서는 벌건 본래 피부색이 티 안 나게 한다고 아주 용을 쓰셨어요.
나중에 저와 남편이 엄마 아빠한테 인사할 때 우시느라 눈물 자국이 아주 티나게 패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마치 피에로 마냥 얼굴이 들뜬 아빠와 함께 찍은 직계가족 사진이란 지금 봐도 웃기고 묘하게 청승맞고 슬픈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날 유독 아빠의 절 향한 마음이 진하게 느껴져서 그런 듯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가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결혼을 해버린 저는 이후로도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둘 다 맞벌이를 열심히 해야 할 형편이긴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는 집도 이 정도면 딱 적당해. 이렇게 야심이 없는 인간이라 저만 약간 애가 탔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애기도 낳아야 할 텐데 진짜 원룸 비슷하게 아주 작은 집을 얻어서 너무 좁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아들을 이뻐하지도 않았다면서 왜 그렇게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었던 걸까요?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좋더라. 네가 알다시피 나는 딸이 셋이나 있잖아. 근데 이것들은 그런 애교가 전혀 없어. 아주 망나니같이 지 아빠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째 애들이 다 선머슴 같단 말이야. 며느리 하나 얻어서 이렇게 어머니 소리 듣고 사니까 너무 좋다 난. 속으로 저는 웃기고 있네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답니다. 제가 듣기로 어머니 본인이 그렇게 살림에도 관심이 없고 딸들이며 아들인 우리 남편도 잘 돌보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늘 바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우리 엄마를 생각해보면 그런 엄마에 비해 꽤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좀 가엽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우리 엄마? 누나들은 엄마한테 진짜 불만이 많아. 어릴 때 도시락통도 제대로 안 닦아줘서 씻지도 않은 걸 그대로 들고 간 적이 있다니까.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내 학원비도 몇 달이나 밀린 적이 있고 보다 못한 아버지가 가서 내줬다니까. 그런 걸로 밤에 불같이 싸워도 도통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맨날 진단 말이야. 엄마는 진짜 세상이 끝난 듯 울어댔어. 나도 점점 크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질리더라고. 그러고 보니 애초에 딸들이랑 어머니 사이가 안 좋으니 시누이 지신이 뭐니 그런 것들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집합체 같은 것들도 없어서 나름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럼 아들 장가 보내놓고 좀 신경을 끌 것이지 왜 그렇게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아직도 화가 나서 분이 잘 가시지 않는 일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어머니랑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한테 발을 탕탕거리면서 불쾌하다는 티를 내시는데 당시에 저는 정말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엄마가 쩔쩔매면서 말을 못하고 있고 어머니는 무슨 우리 엄마를 하녀 다루듯이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휴, 사돈, 요즘 누가 빨래를 그렇게 발로 밟아요? 너무 추접하다, 진짜. 그거 다 먼지 묻고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 입맛 다 버렸네? 아이고, 더러워라. 사실 이건 저도 약간 움찔했던 게 제가 싫어하는 엄마의 버릇이 그대로 나와버리긴 했어요. 다들 누구나 자기 가족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요. 엄마는 수건 빨래 같은 게 나오면 물기를 다 뺀다고 발로 팍팍 밟아서 털곤 했거든요. 얼굴은 참 고상한 편인데 묘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매치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남이 타박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기 엄마, 그러지 말고 나와. 그거 건조기에 말려야지. 그만하고 이리 줘. 그래서 제가 다시 빨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되게 표독스럽게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나 밥 먹으러 왔는데 밥맛이 아주 뚝 떨어졌네. 그만 일어나야겠다. 얘 혜진아, 어머니랑 같이 시간 잘 보내라. 저기 사돈, 저 갈게요. 쉬다 가세요. 이러면서는 엄청 거드름을 피워가며 일어나시는 거예요. 전 그러고 이제 좀 그만 오셨으면 했는데 또 오신 거 있죠? 그것도 어머니네 옷가게에 옷을 갖고 와서는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처음엔 웬일로 생각해 주시나 했는데 들을수록 엄마를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점점 화가 쌓이게 되었어요. 이거 니네 엄마 좀 갖다 드려라. 저번에 보니까 옷이 그게 뭐야? 보풀도 다 일어나고 얼굴은 말짱하신데 왜 그렇게 옷을 초라하고 얼굴색 다 좁게 입고 다니시는 거니? 딸이 그런 것 좀 신경 써드려야지. 아들보다 딸이 좋다는 게 뭔데? 네가 좀 챙겨드려.
그러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판대에서 그냥 대충 주워온 듯한 니트 두어 장을 주시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얼마 대꾸도 안 하고 어머니를 집에 보내드렸고 옷은 그냥 바로 정리해버렸어요.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가서 옷을 사드리면서 나름 제 속은 달랬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이런 일을 제대로 다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에게 있어 엄마에 대한 생각을 더 애틋하게 만들어버린 의외의 부분에서 우리의 결속력을 더 다지게 만든 사건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엄마 옷을 사드리던 와중에 아빠 옷도 하나 사드릴까 해서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 하는 옷을 살 생각은 아니었고요. 적당히 할인하는 곳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품질 괜찮은 것을 한 벌 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랑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지하 1층 홀에서 어머니와 딱 마주쳤지 뭐예요.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 너는 무슨 일로 온 거니? 사돈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머리를 어디서 한껏 힘주고 오신 건지 브로콜리처럼 뚱하게 말린 컬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머니가 식사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밥 안 먹었다고 말이죠. 여기 전복 비빔밥 아주 맛있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같이 밥 먹자. 어? 사돈도 아직 식사 전이시죠? 가서 우리 식사해요. 제가 살게요. 이날 저와 엄마는 다 별개로 계획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당장 거절을 할 수 없었어요. 난감한 얼굴로 저를 보는 엄마를 보며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끌려왔었답니다. 헌데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 엄마는 어머니와 마주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무시하듯 대하셔서 서로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어야겠냐고요. 단연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 의미에서 이날 식사를 안 했어야 했다는 후회감이 들더군요. 마주 앉은 우리 엄마에게 어머니는 서슴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던졌고 그건 평소에 해대던 무신경한 말의 몇백 배는 엄마를 상처 입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본인 딴에는 그냥 엄마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고 하고 저도 한편으로는 약간은 신경 쓰던 부분이라 크게 따질 수도 없었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같이 마주 앉아서 뜨거운 솥밥을 마주하고 있으니 각자 이걸 시키겠다고 후후 불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얼굴을 확 찡그리시더니 엄마한테 직격타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옆 테이블 아줌마들이 고개를 획 돌려서 쳐다볼 정도로 말이죠. 아이고 사돈, 입냄새예요 뭐예요 이거? 아주 썩은 내가 나네 진짜. 밥맛 다 떨어지게 이게 뭐예요? 골이 아파 죽겠어요. 이때 반찬들을 추가로 더 서빙하려던 직원도 움찔하면서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 입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어디 길에서 얻어맞은 어린아이 마냥 너무너무 민망하고 도망가고 싶은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 거렸어요. 그냥 뜨거운 열기 좀 식히겠다고 숨을 불었는데 그때 속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물론 불쾌할 수는 있어요.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구취가 좀 심하게 나는 바람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외모는 여전히 곱상하고 예쁜데 입안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니 신경이 쓰였어요. 뭐 치과도 가고 내과며 다른 병원도 가봤지만 딱히 원인을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엄마랑 자주 보지도 않고 가끔 마주하다 보니 초반에만 잠깐 신경 쓰고 이후에는 그냥 까먹고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정면으로 맞고서는 죽겠다며 막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시는데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저랑 엄마 둘이 거기 멀뚱히 앉아서 어떻게 식사를 하라고요. 예, 혜진아, 나 밥맛이 완전히 박살났어. 어우, 웬일이야? 혹시 뭐 걸레라도 잘못 삼킨 거 아니죠, 사돈? 거 어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가보시든가. 아무튼 예, 나는 간다. 이건 내가 먹었다 치고 계산할게. 어우, 짜증나. 그렇게 멀뚱히 사라지면 본인이 주문한 몫은 계산을 했으니 아이고 개념 있네 해줄 줄 알았을까요? 어쩜 그렇게 면전에서 사람 무안을 주고 지 멋대로 사라져버리는 건지 오죽하면 식당 아주머니께서 어색한 얼굴로 오셔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렇네요. 그쵸? 저 여기 이거 안 드셨으니까 포장해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뭘 어쩌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 멍하니 앉아있다가 완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있는 엄마를 보니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도 안 나왔어요. 결국 식당 아줌마께 부탁드려서 포장해서 나오긴 했지만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내내 엄마는 말이 없으셨고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지만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결국 그날 아빠 옷을 사려던 것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엄마는 연락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 하고 엄마 속이 너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참다 못해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진짜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었어요. 어머나? 얘 생사람 잡는 것 좀 봐. 아니, 어디 아프신 것 같으니까 말해드린 거지. 내 잘못이니 그게? 아니, 뭘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발끈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 딸이 있는데도 엄마 입내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안 고쳐주고 그냥 냅뒀지. 이걸 뭐 말이라고 하는 건지 전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따졌어요. 어머니, 그럼 최소한의 배려로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렇게 일어나실 거라면 적어도 좀 작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네방네 다 들으라고 크게 소리 질러버리고 나가시면 우리 엄마랑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가버린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어머니는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는 투로 적반하장이더군요. 엄마는 대인기피증도 걸리신 듯 일도 잠깐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는데 진짜 여러모로 죽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직장 동료들도 간간히 좀 싫은 기색을 했던 것 같아. 이걸 뭐 어떻게 고쳐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혜진아. 엄마 한동안 직장도 왠지 부끄러워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마스크 쓴다고 해도 뭔가 내키지가 않아. 어떡하지? 엄마는 잔뜩 기죽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이 분을 삭히는 와중에 어머니는 또 전화가 와서 제 속을 건드리지 뭐예요. 엄연히 외모는 우리 엄마보다 못한 주제에 뭘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다닥 쏟아내는 걸까요? 내가 말한 김에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해. 니네 엄마 입이 너무 튀어나왔어. 나 처음에 봤을 땐 오리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다가 입내까지 그렇게 죽을 맛으로 나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너도 말이야. 진짜 엄마 생각하면 그거 고쳐드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야. 다 니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뭐 수술을 하던 어쨌건 병원 가서 좀 알아봐. 그게 뭐니 진짜. 와, 이건 무슨 부모의 원수라도 안 할 것 같은 막말들을 마구 쏟아내는데 보통 이렇게 시어머니랑 완전 끝바닥까지 치닫게 된 경우 많은 며느리들은 인연을 끊더군요. 저는 끊기야 끊는 거고 엄마를 이렇게 상처 입힌 데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험담을 말하는 걸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얼마간 말을 안 하고 그냥 넘겼던 제 가슴속 안에만 있었던 칼자루 하나가 있었어요. 솔직히 엄마의 구취에 비길 건 아니에요. 엄마의 구취란 저도 몇 번이나 엄마랑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엄마 본인도 속상해했던 것이고요.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겨눌 칼자루는 이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어요. 이걸 저는 참고 벼르고 있다가 얼마 안 되어 아버님 생신 때 풀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가히 엄청났고 저는 며칠 밤을 자다 깨서 화병에 이를 갈았던 그 분을 겨우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버님 생신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는 계속 너무 노골적으로 하기 싫어하더군요. 아휴, 남들 다 먹는 나이 뭘 그렇게 생신밥을 먹어야겠다고 난리야. 그냥 나가서 한 끼 하면 되잖아. 나는 못 차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당신은 뭐 내 생일 때 미역국 한번 끓인 적이 있어? 이 나이 되면 더 이상 서방 밥 차리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법이야. 알아서 하던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챙김받던지 해요. 이렇게 밀어버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남편과 신우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어영부영 그냥 자식들 다 같이 준비하는 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소가 마땅히 없으니 시댁에서 하려던 걸 그마저도 집 치워야 된다고 계속 툴툴거리시니 우리 집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집도 작고 좁아 죽겠는데 아버님 생신까지 여기서 하자고 하니까 저도 보통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으니까 집 치우고 이것저것 배달 음식이랑 준비해서 상을 차리긴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고마워했고 신우들도 고생했다며 몇 마디들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입이 비중 나와 있으시길래 저는 어머니에게 오셨나는 인사 대신 다른 말을 건넸어요.
이 말에 현관에서 들어오시던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방에 들어와 있던 신우들, 그리고 소파에 막 앉기 시작한 아버님까지 황당한 눈으로 절 보시더군요. 저기 어머니, 어머니한테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세요? 제 말을 듣자마자 언제나 찡그리느라 익숙한 그 이마를 확 찌푸리며 어머니는 반격하시더군요. 얘 좀 봐.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미쳤나봐 얘가. 어머니는 무안했던지 킁킁거리면서 저에게 엄청 짜증스럽게 말을 아주 세게 하시는 거예요. 전 아랑곳 않고 며칠 전부터 쭉 생각해왔던 그 말, 벼르고 별렀던 그 말을 꺼냈어요. 냄새 나는데요? 어머니는 모르시나 봐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좀 관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말에 신우이랑 남편도 좀 어이가 없었는지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나는 거냐며 킁킁대면서 곁으로 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째지는 소리를 버럭 질렀고요. 야, 내가 네 엄만 줄 알아? 어디서 생트집이야? 이거 아주 웃기네. 얘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지 엄마 입내 난다고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저는 제깍 어머니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딱히 제 힘으로 굳이 막지 않아도 알아서 막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슬그머니 어머니에게 건넸거든요. 사실 이때 저도 속으론 엄청 떨면서 진짜 이래도 되긴 하는 건가, 내가 괜히 억하심정으로 한 집안 전체를 다 태우는 거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었어요. 근데 몇 번을 생각해도 어머니 하는 모양새를 보니 저도 이 집안을 진짜 생각한다면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고칠 건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어디서 무슨 냄새 난다고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안 난다고 우기세요? 이거요, 이거 보시라고요. 불륜 냄새가 더럽게 퍼지는데 모르시나 보네. 입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더러워 죽겠는 불륜녀 냄새 모르세요? 이거 어머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사진 한 장을 쓱 던지듯 건넸어요. 인화하면서도 이거 참 민망하다고 생각했던 아주 남사스러운 사진을 말이에요. 이 사진은 이 일이 있기 한 몇 달 전쯤 결혼 전부터 친했던 직장 동료들과 역 근처 호프집에 갔을 때 찍어둔 거예요. 그때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나만 알고 말지 이걸 찍어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금요일 밤인가였는데 글쎄 거기서 어디 귀퉁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가 웬 남자분이랑 같이 있었지 뭐예요. 전 솔직히 우리 어머니인 줄도 처음엔 몰랐어요. 불빛 아래서 밖에서 보니까 얼른 알아보기는 힘들었죠.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알아보게 된 것도 제가 시초가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래서 쳐다봤었어요. 있잖아, 우리 저 뒤쪽에 앉은 아줌마 아저씨 말이야. 불륜인가 봐. 동료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밤늦게 치킨을 사가느니 많이 카톡을 하고 있어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그걸 어찌하냐고 대꾸했거든요. 근데 뒷말을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길래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서 그 아줌마 쪽을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거짓말 같은 게 저희 어머니였던 거예요. 왜 불륜 같냐면 아줌마랑 아저씨가 계속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우리 딸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들만 장가를 보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부부 사이에 할 법한 행동을 하면서 자식 얘기를 남같이 하는 거 그거 불륜 아니야? 게다가 저 아저씨도 딸들이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 그럼 100% 불륜 맞지?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저도 끄덕거리며 봤더니 그 아줌씨가 바로 우리 어머니였던 거죠. 진짜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충격을 웬만한 사람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숨을 내쉬면서 또 속을 가다듬고 그러면서 동료들이 일어서서 다른 데 가자고 할 때 살짝쿵 사진을 찍은 거예요. 혜진 씨 사진 찍은 거야? 뭐 찍었어? 아니, 여기 다음에 또 오려고 안주가 맛있길래 남편 보여주려고 찍었어. 동료들이 묻는 소리에 괜히 놀라서 이렇게 막 둘러대고는 어머니가 외간 남자분의 손을 다정하게 꼭 잡고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진을 혼자 몇 번이나 다시 봤었어요.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고 저도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가 어떤지 잘 모르긴 하죠. 그런데 이건 무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렇게 사실 그 자체만 보면 어머니는 너무 자기 주제를 몰라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밖에서 이딴 짓을 하고 다니면서 관연한 딸이며 아들까지 장가를 보내놓은 아줌마가 얼마 안 있으면 손주도 볼 할머니가 겁도 없냐고요. 이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도 몰라요. 엄마는 만약 아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로하는 걸 바라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말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 찍었던 사진을 몰래 인화해서 들고 있다가 이날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었어요. 가급적이면 쓰게 될 날이 오지 않길 바랐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진 한 장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말 많고 자기 변명 많고 떽떽거리는 어머니가 제가 사진 내밀자마자 입에 뭐가 붙은 것처럼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외려 경악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 엄마 왜 그래? 올케, 뭐 때문에 엄마랑 이러는 거야? 그 사진은 뭐, 어머, 이게 뭐야, 올케? 어머, 어머, 아니 이게, 엄마, 잠깐만, 이게 뭐야? 어느새 시선은 저에게서 모두 어머니에게로 옮겨가게 되었고 아버님이 이쪽으로 와서 사진을 보실 때까지 가족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멍청이 서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방구 없이 그 자리에서 폭로한 거라 남편도 어지간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알리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니 말 맞다나 정말 생각한다면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집 분위기는 그날 이후로 이제 두 번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늘상 어머니한테 눌려당하듯 지내시다가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판세는 뒤집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모로 충격을 받은 남편은 얼마 안 가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는 많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보다 어머니의 행적들에 대해 이제 완연히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나 안 그래도 엄마에게 그닥 정도 없고 엄마로부터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자라긴 했어. 근데 나이 들어서 그냥 엄마가 아버지랑 잘 지내주기만 바랬을 뿐이야. 맨날 아버지 구박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해도 엄마랑 아버지는 나한테나 부모지 둘은 남녀 사이잖아.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 사진 네가 그걸 나한테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게 좀 서운하긴 해. 하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 이제 뭐가 중요한 건지. 그냥 나는 당분간 이제 엄마를 좀 안 보고 싶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늘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어머니를 그냥 견뎌내셨던 아버님은 이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이제 그냥 혼자라도 괜찮대.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저런 몹쓸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나 봐. 나나 누나들이 한참을 생각해봤어. 모르는 채로 살았는 게 과연 맞았을지, 아니면 차라리 아는 게 나을지. 우리가 엄마와의 사이에서 정이 별로 없을진 몰라도 아무튼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버지만 배신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얻은 우리까지 배신한 거잖아. 일이 무척 확대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저만 알고 묻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들기는 해요. 하지만 남편이나 남편을 통해 전해온 아버님이나 시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아예 틀린 일을 한 것 같진 않네요. 대강 듣기로 어머니는 본인 외가에 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어요. 제 쪽으로 연락 온 것은 한 통도 없고 다만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하시긴 합니다. 괜히 네가 가운데서 분란 일으킨 셈이 될까봐, 화살이 너한테로 올까봐 엄만 걱정이야. 그냥 너만 알고 말지 그랬어? 지금 니네 어머니는 널 얼마나 원망하고 있겠냐.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엄마의 말을 들을 때 저도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여러모로 확고한 시댁 식구들의 반응을 보며 그냥 어찌되었건 이래저래 잘 지나가길 바랄 뿐이에요. 별 수가 없잖아요. 저나 시댁 식구들이 느꼈던 충격만큼 어머니가 각성하시면서 사시길 바라는 수밖에요. 아마 제가 엄한 집에 초를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반응까지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가 한 행동에 후회는 없거든요.